자, 아무튼 볼게요.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뭐 자연재해가 뭔지 모르는 친구는 당연히 없죠. 그리고 기후변화도 뭐 지구온난화 그런 거 말하는 거니까 쉬운 개념이고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자연재해의 의미와 유형. 자연재해는 뭐 이런 거다. 자, 유형은 기후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재해. 뭐 폭염, 한파, 냉해, 홍수, 가뭄, 대설, 태풍 같은 게 있고요. 지형 때문에 일어나는 건 지진, 화산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뭐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영향을 미치는 거. 경사가 급한 지형이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돼 있을 경우 비가 많이 내리면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어서 약간 이렇게 물컹물컹 말랑말랑해지면서 산사태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더라.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 자연재해별 특징과 대책을 보면 여러분 뭐 대부분 알고 있는 거라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폭염은 물론 기준이 있어요. 뭐 몇 도 이상의 기온이 며칠 이상 이어진다든지 또는 전날보다 기온이 몇 도 이상 오른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긴 하지만 뭐 그런 기준을 우리가 물어보진 않잖아요. 뭐 알고 있는 친구들도 없을 거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너무 더워서 못 살겠다. 폭염이죠. 그리고 반대로 너무 추워서 못 살겠다. 한파인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뭐 이건 읽어보면 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기온과 관련된 거고요. 강수랑 관련된 것들. 자, 홍수는 비가 되게 많이 내려서 우리나라는 비지만 뭐 세계적으로 보면 겨울 내내 쌓였던 눈이 녹으면서 홍수가 나기도 해요. 어쨌든 물이 많아서 하천이 넘치는 걸 범람이라 그러고 그래서 피해를 입는다. 그걸 홍수라고 불러요. 홍수.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피해가 달라지고 뭐 대책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 뭐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그 다음에 가뭄은 다른 자연재해에 비해서 가뭄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이 돼요. 그런 특징이 있죠. 뭐 비가 뭐 1, 2주 안 온다 그래가지고 피해를 입는 거 아니잖아. 근데 비는 하루 이틀만 몽땅 내려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진 같은 건 정말 순식간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가뭄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넓은 범위에 걸쳐서 피해를 줘요. 그러니까 비라고 하는 건 집중 후 좁은 지역에 비가 몽땅 내리기도 하지만 좁은 지역만, 서울만 뭐 비가 안 온다, 오랫동안 그런 경우는 없잖아. 그래서 넓은 범위에 걸쳐서 오랫동안 진행이 된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대설은 눈이 많이 내려서 피해를 입는 건데 당연히 뭐 울릉도나 또는 뭐 강원도 산간 지방이나 또는 전라도 지역 다설지가 눈 피해를 많이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선생님 시골 동네 같은 경우에는 농촌 마을이라서 비닐하우스 무너지는 경우 종종 있고요. 그 다음에 가축을 키우는 건물, 그걸 축사라고 부르거든요. 뭐 그게 뭐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제설 작업을 잘 해야 된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바람 및 강수와 관련된 자연재해는 대표적인 게 태풍인데 우리 태풍은 이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태풍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외워야 될 부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만 정리를 해줄 테니까 그것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먼저 태풍은 뭐의 일종이냐면요. 여러분들 뭐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태풍 같은 걸 뭐라고 부르냐면 열대 이동성 저기압이라고 불러요. 이동성 저기압. 자, 글자를 풀어내면은요. 비가 내린다, 구름이 생기고 저기압이 지나갈 때, 저기압일 때 날씨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저기압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저기압이라는 얘기는 공기가 이렇게 위로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지형성 강수, 대류성 강수 생각해보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구름이 생기고. 어쨌든 얘도 저기압이다. 저기압이다. 그리고 얘는 이동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기예보를 보면 태풍이 어디로 이렇게 이동할 건가? 우리나라로 올 건가 안 올 건가? 그걸 맨날 이야기하잖아. 당연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동한다. 근데 이동은 왜 하냐? 얘는 열대 지역에서 생겨서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이동할까? 자, 지구가 있으면요, 적도 근처는 에너지가 남아요. 그리고 극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하죠. 춥죠. 그래서 적도 지방에 남는 에너지가 태풍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진 다음에 그게 고위도 지방으로 가는 거거든요. 적도에서 열대 기후 지역에서 온대 기후, 냉대 기후 쪽으로 이동하더라. 이게 태풍인 거예요. 됐어요? 됐어?
그 다음, 자, 우리 태풍이라고 하는 건 저기압인데, 저기압은 기압이 낮고 주변은 상대적으로 고기압인 거죠.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그럼 바람이 저기압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가는데, 자,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아니,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고 이제 말을 해야지. 자,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자, 이걸 뭐 이렇게 원리를 알고 잊어버리진 않는데 우리가 과학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잊어버리지 않도록 정리만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일기도나 지도에서 어떤 기호를 쓰잖아. 그냥 만들지 않아요. 실제 형상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요. 반응을 하는 거지. 자, 그리고 태풍 기호. 혹시 그릴 수 있어요? 태풍 기호? 태풍 기호는 S자 두 개를 살짝 겹치면 돼요. 자, 그래서 S자 하나를 이렇게 그리고요. 또 S자 하나를 또 이렇게 그려서 겹치면 돼요. 됐죠? 잊어버리지 않겠죠? 자, 그럼 가운데는 저기압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데 이렇게 불어 들어가니까 S자 두 개를 저렇게 겹쳐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 뭐 원리는 뭐 기압 차이, 그 다음 이렇게 전향력, 코리올리 효과 뭐 이런 걸 알면 이해를 할 수 있긴 하지만 그건 필요 없고 어쨌든 태풍의 기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됐어요? 됐어? 아무튼 이런 태풍이라고 하는 놈은 열대 기후 지역에서 생긴 이런 저기압 가운데 바람이 초속 17m 이상으로 불고 그다음에 폭풍우를 동반하는 열대 저기압이다. 이게 정의예요. 그냥 바람이 되게 세게 불고 비도 많이 내리죠. 피해를 크게 주는 거죠.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건 듣고 잊어버리세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절반만 그릴게요. 북반구만 그릴 건데, 자, 위도대에 따라서 이제 항상 부는 종류의 바람이 달라요. 무역풍, 편서풍, 급동풍이 있잖아. 이건 알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는 편서풍 영향을 받는 건 알고 있잖아. 어쨌든 적도 가까운 데에서는 무역풍 영향을 받고요. 우리나라 근처에서는 중위도 지역에서는 주로 편서풍 영향을 받아요. 여기는 무역풍이고요. 이쪽은 편서풍이고요. 이쪽은 극동풍인데 얘는 무시할게요. 여기까지 태풍이 잘 가진 않으니까. 우리나라하고 상관없으니까. 자, 바람이라고 하는 건 불어오는 쪽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편서풍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실제로 편서풍은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자, 무역풍은 그 반대 방향인데 무역풍은 주로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우리 실제로는 편서풍이 부는 위도대에 우리나라가 있으니까 좀 이따는 여기만 할 거야. 여기만 할 거야. 지금 그냥 이렇게 그림 보시고 태풍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냥 한번 살펴보려고요. 자, 태풍이라는 놈이 적도 근처 여기에서 이렇게 생겼으면 저기압이 생겼으면은요. 얘는 당연히 에너지를 가지고 고위도 지역으로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가려고 봤더니 기본적으로 무역풍과 편서풍이 불고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반듯하게 가고 싶으나 무역풍이 여기까지는 영향을 미치는데 자꾸 동쪽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부는 거죠. 그러니까 태풍이 반듯하게 가지 못하고요. 여기에서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해요. 그러다가 어느 위도대를 넘어가게 되면 편서풍을 만나게 되면 편서풍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보면 태풍이 왔을 때 일기예보를 보면 태풍이 우리나라로 반듯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활 모양으로 휘면서 보통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 이유가 무역풍과 편서풍 때문이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편서풍이 부는 위도대에 있어서 이제 태풍과 관련해서 편서풍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 교재에서 하고 있어요. 볼게요. 자, 교재를 봤더니 용어가 편서풍이 지금 이렇게 불고 있고요. 여기는 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는 거죠. 여기를 경계로 지금 진로가 태풍이 이동하는 게 휜 거고. 됐어요? 그런데 여기 용어를 봤더니 반원이라는 말이 나와. 태풍은 대체로 원형이죠. 원의 반절. 그런데 태풍이 이동하는 경로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위험 반원이라고 부르고요. 왼쪽을 항해가 가능하다. 가항 반원이라고 불러요. 이건 알아야 돼요. 이건 알아야 돼요.
그래야 태풍이 우리나라로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염원을 담아서 이제 태풍의 진로를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고 좀 빌어야 돼. 혹시 아니? 그 염원을 누가 들어서 태풍의 진로를 이렇게 틀어줄지? 왜 그런지 이야기할게요. 자, 태풍이라고 하는 건 진행 방향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바람이 더 세고 비도 더 많이 내리는, 그래서 위험한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의 반대말 안전인데, 근데 태풍이 불었는데 안전할 순 없잖아. 근데 태풍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항해가 가능할 정도로 바람도 약하고 비도 적게 내리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쪽이 있어요. 그걸 가항반원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자, 우리가 외워야 될 건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위험 반원이고 왼쪽이 가항 반원이다. 일단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끝. 자, 이제 원리는 설명해 줄게요. 자, 태풍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태풍의 자체 바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바람 자체가 이렇게 가면서 바람도 이렇게 불려 그러니까 오른쪽 바람이 원래 더 세요. 태풍 자체의 속도가 더해지니까. 근데 태풍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바람은 이렇게 불려 그래. 이 자체가 바람이 좀 약해요. 첫 번째 이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태풍 자체의 바람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불고 있는데 이쪽은 편서풍이 원래 이렇게 불고 있네? 편서풍과 이 바람이 더해지니까 바람이 더 센 거고요. 편서풍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태풍이 이렇게 불려 그래, 바람이. 물론 이제 태풍의 바람이 더 세다 보니까 이렇게 불기는 하나 편서풍의 힘만큼 얘 바람이 약해지겠죠.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그런 이유로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위험 반원, 왼쪽이 가항 반원이다. 됐죠?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태풍이라는 놈이 이제 다 떠나서 사람한테 큰 피해를 주면 되게 이제 안타깝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태풍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뭐 우리나라에 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자, 그래서 태풍이 만약에 우리나라로 올지도 모른다. 그런 일기예보가 있으면은요, 우리나라를 스쳐 지나가거나 지나갈 때, 이렇게 만약에 지나간다, 태풍이. 잘 보세요. 이렇게 지나간다. 우리나라 쑥대밭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교재를 만든 사람이 정말 염원을 담아서 만든 것 같아요. 지금 태평양에다가 그 방사능 오염수를 지금 함부로 이렇게 버리려고 하는, 뭐 표현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좀 이야기를 조금만 하자면 여러분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알아요? 이미지 어때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거기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 거기가 80년대에 사고가 났거든요. 30년도 더 지났어. 지금 거기 어떤 상태냐면요. 완전히 해결은 당연히 못하고요. 지금 거기서 방사능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난 곳에다가 거대한 지금 뚜껑을 덮어놓은 상태예요. 지금도 처리를 못해서. 그런데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하나 터진 거거든요. 근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로 3개가 터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다시피 하겠죠? 2011년도에 사고가 났잖아. 지금 규모 자체가 체르노빌보다도 훨씬 규모가 커요. 해결된 게 사실은 아니야. 그리고 아무튼 이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좀 변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는 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보고 있으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태풍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도록 지금 가는 걸로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는 피해는 거의 없고요. 이쪽은 쑥대밭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더라. 그러니까 태풍이 올라온다 싶으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도록 염원을 담아서 뭐 어쩔 수 없지. 가까이에 있는 나라들이 사이가 좋은 경우는 없더라고요. 가까이 있으니까 사이가 안 좋은 거지 뭐. 됐죠? 자, 밑에까지 설명하고 정리할 시간 줄게요. 자, 이제 자연재해 발생 시기와 시도별 피해액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가나, 다, A, B, C, D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구분해서 특징을 물어봐요. 자, 예를 들면은 뭐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여름철에 주로 발생한다. 또는 뭐 다가 뭐라 해야 되나? 뭐 남부지방이 더 피해가 크다, 중부지방보다 뭐 그런 식으로 맞냐 틀리냐 물어보거든. 구분만 하면 어렵지 않아요. 자,
가다 자연재해의 월별 피해 발생 횟수라고 나오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통계로 잡는 자연재해는 딱 3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3가지를 물어본다. 그러면 태풍 피해액 조사하고요. 통계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호우,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인 거지. 장마전선이나 뭐 집중호우나 홍수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거 호우, 통계로 잡히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대설, 폭설, 눈이 많이 내려서 피해를 입는다. 이것도 통계로 잡혀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여기서 가는 되게 쉽죠. 12월, 1월, 2월. 겨울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지금 피해 발생 횟수인데 상대적으로 눈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건 적으니까. 그래서 얘가 폭설이고요. 대설이고요. 이건 쉽죠? 자, 그 다음에 나하고 다는 7, 8, 9, 10인데 얘는 7월 달에 집중되어 있네요. 나는. 자, 여러분들 7월이면 장마니 태풍이니? 장마예요? 우리가 앞에서 장마 공부했는데 초여름이 장마잖아. 장마가 끝나야 한여름이잖아요. 한여름이란 얘기는 여름방학이란 얘기예요. 여름방학 7월 말에 하잖아. 자, 그래서 장마에 의한 주로 홍수 피해는 7월 달에 주로 일어난다. 됐죠? 그리고 태풍이라고 하는 놈은 여름이 끝날 무렵부터 초가을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요. 됐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원래 그래. 애들 죽어가네. 자, 보자. 자, 오른쪽 건. 이제 이게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자료인데, 하나가 또 추가가 됐어요. 자, 이제 뭐가 추가가 됐냐면,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 경상북도에만 A가 있어요. 경상북도에만 A가. 뭘까?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을 텐데, 지진이죠. 여러분들도 기억나죠? 지금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00 몇 년도였지? 수능 일주일 전에 지진 나가지고 이거 에피소드인데 수능 전날 지진이 났잖아요. 그때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다른 학교에 가서 수능 감독 사전 모임이라 그래야 되나? 예비 감독관 모임을 해요. 여기 학교 구조도 살펴보고 뭐 주의사항 같은 것도 듣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저쪽 강서구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갔었어요. 그리고 지진이 난 그 시간대가 딱 그 회의할 때 지진이 났어. 그 회의하는 도중에 막 그 경보 문자가 울리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가 지은 지 오래되기도 했지만 딱 들어섰을 때부터 남고거든요. 우선 교도소 분위기에 페인트 칠이나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시설도 되게 낡고, 참 건물 오래됐다. 참 이게 시설이 뭐 다는 아니지만, 참 애들 참 이런 데서 다니는 애들 참 좀 그렇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학교였거든요. 근데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동이 느껴지잖아. 진심 학교 무너지는 줄 알았어. 학교가 너무 낡았다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 경상북도에서 꽤 떨어진 서울에서도 이렇게 흔들리는 게 느껴지는 정도였는데 경상북도에서는 당연히 피해를 입은 거죠. 그래서 경상북도만 딱 있다. 그러면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지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건 피해액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자, 태풍, 그 다음에 대설, 그 다음에 호우, 이 3가지 중에 피해액이 제일 적은 건 뭘까? 아니, 눈. 일단 겨울에는 농사 같은 거 안 짓잖아. 그리고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뭐 비닐하우스 같은 건 무너질 수 있지만 뭐 아파트가 무너진다, 뭐 집이 무너진다 그런 건 없잖아. 그래서 피해액이 제일 적은 여기서 뭐가 제일 적을까? 이 빗금친 D가 제일 적네요. 얘가 대설이에요. 폭설. 그렇게 일단 구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설 피해액이 많은 곳은 뭐 강원도 눈 많이 내리는 지역, 뭐 충청북도, 전라북도 미안해요. 전라북도 이런 지역들, 또 서해안을 따라서 충청남도 이런 데가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에요. 이런 건 있다. 자, 여러분들 전라북도가 다설지인데 왜 피해액이 충청남도보다 적을까? 이유는 눈이 자주 내리는 곳은요, 그만큼 대비도 잘해요. 비닐하우스도 좀 튼튼하게 짓고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폭설이 내린다. 피해액이 갑자기 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어서 반드시 다설지가 피해액이 제일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강원도, 뭐 전라북도 이런 데가 피해액이 그래도 조금 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우, 홍수하고 태풍하고 구분을 해보면, 자, 태풍은 한반도가 있으면 남쪽에서 이렇게 다가오죠. 그리고 이렇게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힘이 점점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태풍은 남부지방, 제주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남부지방하고 경기도, 강원도 이런 데하고 어디가 피해가 더 클까? 당연히 남쪽 지역이 태풍 피해가 더 커요. 자, 그래서 전라남도를 봤더니 얘가 요만큼이고요. 그쵸? 태풍이에요. 그에 비해서 경기도를 봤더니 경기도 어디 있니? 경기도를 봤더니 요만큼밖에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살면서 태풍이 지나간 걸 몇 번 겪어본 적은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 서울 피해를 크게 입었다. 뭐 그런 적 있어요? 그런 건 없죠. 좀 무섭기는 하지만 태풍 지나갔나 보다. 학교 안 가서 참 잘 됐다. 뭐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으니까. 자, 아무튼 근데 그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태풍 자체로 큰 피해를 입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미 태풍이 약해져 있으니까. 자, 근데 그에 비해서 이렇게 홍수 피해는 되게 많더라. 자, 강원도도 마찬가지예요. 충청북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 충청북도, 강원도 위도대가 비슷하잖아요. 홍수에 의한 피해가 비율이 되게 높고요. 강원도는 어디 있니? 강원도도 여기 있네요. 태풍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더라. 남부지방은 그 반대더라. 경상남도, 전라남도, 그 다음 제주도 한번 볼까? 제주도는 어디 있니? 여기 있다. 제주도도 태풍 피해가 대부분이죠. 태풍이 강할 때 지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끝. 자, 여기까지 읽고 정리하시고요. 잠깐만 있다가 뒤에 기후변화로 넘어갈게요. 자, 얘들아 봅시다. 죽으면 안 돼. 좀 할 거 하고 조금이라도 일찍 끝낼게요. 쉬었다가 하면 할 수가 없고. 자, 페이지 넘겨서 황사의 이동과 피해 및 대책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황사 뭐 모르는 친구는 없죠.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한반도, 일본 이쪽은 중국 내륙 쪽은 바다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바다에서 수증기가 증발하는데 이게 여기까지 오는 동안 비나 눈을 다 뿌리고 나서 여기 오면 당연히 수증기가 별로 없어요. 여기는 건조하다. 자, 우리 한반도 내륙은 땅덩이 자체가 너무 작으니까 내륙이라 그래서 건조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아시아 대륙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중국 내륙 쪽은 사막이나 이제 건조한 지역이 많은데 여기서 흙먼지가 날리면 편서풍을 타고서 우리나라로 날아온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부터 먼지가 날아오는 거니까 여기랑 가까울수록 황사가 더 심해요. 이야기했었죠. 우리나라 인천하고 강릉하고 비교하면 인천이 황사가 심하다. 그리고 여기가 약간 북쪽이니까 우리나라 인천, 서울하고 제주도하고 비교하면 서울이 황사가 더 심하다. 당연한 얘기예요. 됐죠? 뭐 편서풍 뭐 이런 개념들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황사가 봄에 심하다는 거 뭐 모르는 사람 없겠죠. 자, 올해는 황사가 심한 날이 있었나? 기억나요? 별로 없었죠. 내가 이제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날마다 하늘만 보거든요. 한 2, 3일 정도 아예 좀 뿌였네, 뛸까 말까 그런 날이 있긴 했는데 야, 오늘은 나가면 숨 막혀 죽겠구나 뭐 그런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넘어갈게요. 그 다음 기후변화의 원인과 양상. 자, 기후변화의 의미와 특징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기후가 점점 변하는 현상을 기후변화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지구온난화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막화나 이런 것들도 기후변화죠. 그 다음에 기후변화의 원인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의 양상 살펴볼게요. 자, 지구온난화 같은 경우에는 전 지구에 걸쳐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막화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열대의 우림 기후 지역이 사막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 사막 주변 지역이었던 곳, 원래 비가 좀 적게 내리는 곳이 사막으로 바뀌기도 하더라. 어쨌든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를 봤더니 전 세계의 기온 변화보다 우리나라의 기온 변화가 훨씬 큰 편이에요. 이유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근데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서 현재 훨씬 잘 살게 됐고 변화가 되게 빨리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열섬 현상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심하게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다른 나라보다 기온이 좀 크게 바뀌지 않았을까? 그냥 그렇게 추측할 따름이에요. 아무튼 농촌 지역에 비해서 대도시의 기온 상승폭이 훨씬 크다. 이건 지구온난화는 요만큼 영향을 미친 거고 열섬 현상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쳤어요. 아무튼 그건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강수 변화는 그냥 실제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지난 109년 동안의 자료를 봤더니 연 강수량은 증가했대요. 전체적인 비는 더 많이 내렸는데 연 강수 일수는 감소했다. 비가 내리는 날은 오히려 줄었다. 무슨 뜻이에요? 한 번에 내릴 때 더 많이씩 내리더라. 그런 뜻이잖아. 그냥 지구 기후가 바뀌면서 그냥 이렇게 변했더라. 원인은 모르겠어요.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열대야 열대일이 더 자주 발생한다. 그에 비해서 한파나 서리가 내리는 날 등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뭐 그런 뜻이죠. 넘어갈게요.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자, 기후변화의 영향. 여기는 설명할 게 조금 있어서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